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개고기 논쟁이 다시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게 된 이후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사람 중 하나로 개고기 반대론 진영의 비위생적 축산 환경, 비윤리적 도축 과정에 대한 지적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육류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야만적이라 비난한다. 개는 특별해서 애초부터 식용이 아니다. 그런가요? 식문화는 그 지역 자연과 환경 하에서 사람이 적응해가면서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더 우월할 것도 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안 된다는 주장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죠. 돼지한테는 물어봤나요? 니네 개보다 덜 귀여운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불만이 없냐고.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먹히기 위해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죠. 자연 수명 이전에 인간이 먹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개든 아니든 그 자체로 잔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개가 고기가 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는, 그래서 당장 중단시키겠다는 간절함은 100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단죄할 근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식문화를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중단시키겠다는 시도를 볼 때마다 저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초복의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초복이에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고시당 드십니까? 아니,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었었는데 개를 기르는 후에는 안 먹어요. 예. 개를 기르다 보니까 개고기 반대론 자들의 어떤 절박한 주장은 매우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논리 전개가 뭐 공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내지는 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문명인 혹은 뭐 개를 도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개 백종. 예.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식문화가 이렇게 윤리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식문화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저의 문제의식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포지션에 가서 계몽하고 설교하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단숨에 바뀌는 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종교적인 시도고. 나는 넌 좀 좋은 놈인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외치는 강도만큼 딱 그만큼 반감이 또 강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각자 취향을 존중하되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해보는 게. 물론 공장장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저는 채식,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도축에 반대하고, 그리고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존중해요, 그 자체로. 예, 그건.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동물은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식의 야만적이거나, 어떤 특정 식문화를 막 공격해가지고 비윤리적인 걸로 만들어서는 오랫동안 해오는 게 단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더 엄격한 축산 환경, 더 엄격한 도축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장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편인식이 제고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업, 매력이 없는 먹거리, 그렇게 시장과 사회인식이 동시에 바뀌어가야지 갑자기 식문화가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육식에 대한 남다른 성찰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몇십 년간 이 논쟁을 지켜본 것 같은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가장 진도를 뽑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줍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굉장히 비슷한 이유예요. 읽었고.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사적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가담 경위,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건은 저희 담당 부장판사가 있거든요. 전 부장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잠시 후에 미디어로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요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네, 아시아투데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가를 언급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위험한 조작 행위가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뭐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라고 체근하였다라고 본인은 주장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을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5월 5일에는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됐어야 하고 특히 5월 6일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기자회견 2차례 걸쳐서 했는데 특히 두 번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위 사실을 알고도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검찰은 그렇게 봤고 법원도 그게 소명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 경험이 있는 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국민의당은 당혹스럽겠네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 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요.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에 영향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당의 조사 결과는 단독으로 조작을 했고 그 사실관계 자체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어떤 압박, 지시 혹은 계획 하에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범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조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되니까 조작 그 자체는 혼자 했다. 그건 맞는데 분리된 독립된 변수가 아닌 거죠. 예. 네,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예. 네, 어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미애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 짓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제 계속해서 박주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이제 후임을 짜고 있고, 예. 제2의 이유미 사건, 추유미라는 건 이제 추 대표와 이유미 씨 이름을 합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추유미 제보조작 사건이라고. 국민의당 이 사건 프레임을 처음부터 이제 단독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 단독범이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사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그 단독범으로부터 자신들도 당한 일정 정도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부터 짰고 프레임을 벗어나면 정치적 탄압이거나 공작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실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조작이 단독이라는 게 결론이 나기만 하면 이유미 씨 외에는 모두 다 사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느 정도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전략. 근데 영리하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밖에 짤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당 조직 인사가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연루되면, 당연히 정치적 타격도 크게 받지만, 연루되는 누군가는 이제 공무 단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그러니까 임명직도 안 되고, 선출직도 안 되고, 선거도 못하고, 이 기간 최소 5년. 네, 공직선거법상 유죄 100만 원 이상 되면 그렇죠.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네, 일면 10년까지 거의 정치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예. 그런 사안이라 이 프레임 외에는 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사실은 단독범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이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국민을 상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질문은 과연 공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가, 제 역할을 했던가, 이게 그 질문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은 대부분 외부에 자꾸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대응 기조를 짠 리더십의 문제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응으로 이게 돌파가 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그것이 내부 보고서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가동해서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가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세월호 참사 개입 의혹,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이 있습니다. 의혹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의혹이 많이 있고, 여기 이 보고서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됐다는 진술도 나왔죠. 네. 네,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2012년 8월 달에 해당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팀이 있었죠. 지금 뭐 팀장으로 한, 저기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서울지검장이던 윤석열 팀장. 그리고 당시 서동욱 검찰총장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이제 공중분해됐죠. 예. 근데 이 댓글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정작 이런 문건이 검찰 내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검찰이 당연히 제공했을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 아니라 이 팀이 정말로 고립된 채 움직였다는 거죠. 예. 네, 700건이나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문건이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문서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팀은 이제 공중분해가 됐고. 다음 뉴스는요? 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끄집어내는 의도가 뭐냐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고요. 예.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뉴스 공장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를 일불로 뺐다라는 겁니다. 네. 최순실의 향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방식을 되돌아가 보면, 롯데가 말을 잘 안 듣던 시점 아닙니까? 뭘 내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내고 건물 지어줄게라고 대응한다든가. 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하남의 땅 부지 마련하고 돈 내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지어주겠다라 역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롯데가 자격이 안 돼서, 예, 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점수가 조작됐다는 거니까 의도를 가지고 탈락신 것으로 보여지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됐는데 거기 롯데가 포함됐다. 네, 면세 점수 늘리라고 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면세점은 2년에 한 번씩 추가하는데 이렇게 롯데가 2015년에 빠지고 나서 2016년에 1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넣어라 해서 넣었던 사안. 이때는 이제 롯데가 말을 잘 들었나 보죠. 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시간이 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 나온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인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구치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네 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다. 다른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을 굉장히 구체적이네. 구치소에서 네 번째 발가락을 부딪히셨다고. 예. 아프실 예정인 것을 제가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참, 그리고 면세점을 그렇게 심사하는 것은 관세청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관세청장 인사 개입 문제 얘기했었고, 충성사항 얘기했었잖아요. 네, 최순실 인사였다라는 네. 거죠. 왜 천호목. 예. 관세청장에 관심이 많았을까? 예, 연결되는 뉴스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프실 계획이 이제 실행에 옮겨진 상태고요. 제목 하나 정도 읽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의당에서 초선의 이정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당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말 염려가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역으로 보면 가담 경위와 정도가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이준서 씨가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목적이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어떤 권력적으로 좋은 자리, 뭐 힘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유미 씨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도 이분이 얻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 가능한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발부된 게 의외긴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보면 네. 지금 보통은 이제 공범자들 사이에 말이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네네.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하고는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강에서 시켰다는 거고 한쪽은 단독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건 오히려 역으로 예. 이유미 씨와의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 네. 이 국민의당 머리 부분 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를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거론했다면 그때 네.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가 아니라 네. 아직 구속되거나 혹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 당내에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이분들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민의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왔었고 추미애 대표도 머리 자르기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아까 자승자박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도주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실형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대하게 본 거죠 법원에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협조적이어서
동생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이게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사유가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데 부인을 해도 뭐 좀 합리적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권 보장의 이익보다는 구금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님 출신이라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예, 전문 분야인데 이 정도 해주셔야죠. 예, 평생 하셨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범을 찾게 되는 나머지 수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공명선거 추진위원단의 부단장이라든가 또는 네.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직접적인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분들도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유지해야 하겠죠.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본인들은 몰랐다라는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 수도 물론 있고요. 뭐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닐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구속된 정도라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리고 파악하신 사안의 정도로 보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되는 인사가 등장하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예. 통상적인 이 정치계 사건에서 봤을 때 예. 이준서 씨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다 덮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준서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다 스스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해서 뒤집어쓰고 감으로써 당을 지키고 이제 윗선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대가를 얻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10년인데 10년 이렇게 되면 그거는 피선거권의 문제지 당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인데. 예, 그렇죠. 네. 판사님이, 예. 네. 판사님이 전망해서 맞을 리가 없는 보통 일인데. 보면,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냥 법률적인 어떤 법조계의 이런 관행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만약에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 어차피 수사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고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알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공범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인데 예. 이준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었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위에인 이제 부단장급 거기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안 하겠죠. 어차피 지금 아랫선에서도 기각이 된 마당이라. 그런데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단장급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찰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든 어떻든 정권의 향배 어떤 생각을 의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장 청구도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리는데 이준서 씨가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었는데 발부돼 버리는 바람에 그 윗선까지도 검찰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노르가즘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망측하다고 이렇게. 망측하다고. 지적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무슨 말만 하시면 빵빵 터져가지고
그날 방송이 하루 종일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고, 예, 밤 뉴스까지 다 나옵니다. 오늘은 좀 준비되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매일 비가 오면 장마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신도 나지만 부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담 없이 나오려고 예. 이렇게 매일 그렇게 비가 오면 안 된다. 정신 수양을 하고 나오십니다. 부담을 갖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제 사건이 너무 재밌는 사건 혹은 임팩트 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터지는 거죠. 계획을 꼭 안 하셔도. 그렇죠. 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안은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전수 씨. 예.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 예, 최고였기 때문에 당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자를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부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은 이게 단독이냐 합작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핵심은. 네.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의 이름으로다가 그러니까요. 제대로 검열도 하지 않고 발표를 했던 것인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갖다 더 크게 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대표가 아니라 당시의 대표들. 후보를 포함해서 이거 책임져야 될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그 큰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목을 내놔야 될 판에 오히려 제가 문제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한 명 제일 힘없는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걸 마치 뒤집어 씌우듯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지난주에는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우리도 대장균에서 속았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빵 터졌고요. 하루 종일 빵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로. 그렇죠. 그 뭐 사실이죠. 그래서 그 냉면집이 한 며칠 휴업을 하든가 주인이 이렇게 백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몰랐다, 뭐 나도 속았다 이렇게만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은 또 한 번 더 과거의 어떤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준서는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이제 공명실천단 관계자들부터 되고 사실 그 정도 되면요 다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나는 몰랐다, 누구까지 알았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건 수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영원히 상처로 남거든요. 이미 수습하기 쉽지 않은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실제 당시의 최고 지도부들, 후보를 포함한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유미 씨라거나 이런 사람 잘못보다 우리가 더 잘못이 크다. 우리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유미 씨를 감쌀 일은 아니긴 한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그런 왜곡된, 혹은 혹한, 그런 어떤 성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걸러냈으면, 모두가 다 안전해지고, 이유미 씨도 안전해질 수 있었는데,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경쟁하는 정당들을 의식하고 또 몇몇 인물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이 불타러 버리는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자, 오늘은 아직 비유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최고 지도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그냥 대장균 이러더라고요. 대장균. 본인을 가리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 표현을 다 들었겠죠. 모든 방송에서 다 나왔으니까요. 8시 뉴스도 나오고 9시 뉴스도 나오고, 예. 하루 종일 정편에서 나오고요.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시점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 직전에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본인이 판사니까 그런 법률 용어를 쓰기도 했겠지만 검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런 혐의이다 보니 이거
지시한 거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국민의당의 영장 발부 이후의 논평 초반부를 보면, 새벽에 나온 걸 보면, 아직도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근데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국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발언이고, 이렇게 환영할 발언은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걸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유미 단독 범인이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입장도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말하기만 하면,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특검하자는 주장 있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이 사태가 이유미 건이 없었으면은 재수사를 하자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그렇죠. 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근데 이게 발생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 주장을 뻔뻔스럽게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의 최근의 대응 자체가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잘못이 뭐 3이 있다면 그것을 부풀리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더 퍼뜨리거나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바깥에 누군가가 있다. 7이. 이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이현주 의원도 그 발언을 사과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적 대화에 불과했는데 SBS를 규탄한다. 꼭 이렇게 뒤에 큰 토가 달려요. 이 대응 방식 계속 근데 그게 반복되는데.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납득이 되면 괜찮은데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특검하자는 주장은 말이죠. 너 소매치기가 이제 돈을 훔쳤어. 네. 그 소매치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제 돈을 훔쳤어요. 이러니까 소매치기 하는 말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조사해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 지갑에 있는 당신의 그 돈은 아니 자기가 소매치기 했으면 그걸로 벌 받아야지. 당신 돈은 저 정당하게 번 돈인지 그것도 함께 조사합시다. 특검을 합시다. 그것도 특검으로. 그렇지. 경찰서는 안 되겠는데. 안 되지. 이거 특검에 가야 될 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검에 안 가려면 둘 다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되게 순간적으로 나오죠, 이게. 안철수, 이런 와중에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속초 맛집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정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거야 크게 타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도 탓할 생각은 없죠. 그렇다고 집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는 누구도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렇게 밥집에서 발견했다는 게 전 재밌습니다. 그렇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IT의 문제죠. IT의 문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검찰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들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철수 그 전 후보가 이걸 보고받고 계속 파헤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알고서 지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후보였고 또 후보를 위해서 한 일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영입한 사람들이고 본인의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대승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서 한 거고요. 예. 그 혜택이 돌아온다면 본인에게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타이밍을 잃긴 잃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 마지막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용서해달라. 용서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할 텐데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웃겨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노회찬 의원은 비유를 자제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예. 예. 원래 이제 야당이 대선처럼 큰 선거를 지고 나면 속사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대표가 새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하고 각이 계속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을 하겠다면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진 유석춘 위원장이 들어오셨어요. 혁신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혁신이란 거는 말 그대로 껍데기를 벗겨서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제 혁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은 보수의 혁신, 보수는 지금보다 더 아파해야 된다.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보수의 아픔을 갖다 이게 보수의 모르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억울하게 잡혔다. 이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근거와 또는 그런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 보수의 어떤 마약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게 대략 한 8대2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았고,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비율은 더 높았거든요. 예. 결국은 잘 된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면 팔을 버리겠다는 전략이 든단 말이죠. 최소한.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이분만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는 뭐 약간씩 이제 그 방향은 틀립니다만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라도 건지겠다. 예. 팔은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예. 다시 그 시절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면 이제 2가 아니라 혹은 1.5가 아니라 5, 적어도 5를 먹어야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략이 처음부터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보수의 매력을 새로 발굴해낸다거나 보수의 강점, 장점을 또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지지를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의사는 거의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뭐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실수하고 상대가 스스로 망한 길을 이제 기원하는 그런 거죠. 저도 저한테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혁신을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린다면 집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 더 큰 집을 지으는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있던 집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겠지만 분명히 소수인데 근데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랄까 숨어 있을 뿐 시대가 이러해요. 그분들이 감각을 상실한 거죠. 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어떤 인지 기능도 굉장히 퇴화한 거고. 자, 이현주 의원은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돌파해야 할까요? 뭐 이미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본인의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긴 한데 예. 돌파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본인이 또 사과를 했으니까요. 예. 사과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저는 사과만 하고 딱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적 대화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SBS 책임이 크다라고 규탄하고 나왔잖아요. 물론 SBS 해당 기자는 무슨 소리냐. 사안이 있었고 후속 취재 중이었다. 국회의원과 기자가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냐. 사적 전화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나. 지금 맨 마지막에 사적 전화라는 첨언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 앞부분은 그 항변이거든요. SBS 기자의. 그래서 거기서 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저는 어색하고요. 네. 어색하고 도둑질하다가 들켰으면 들켰지. 사적으로 야간 작업하는데 왜 문제냐 뭐 그게 개인이 했다고 해서 다 사적인가요? 국회의원은 잠잘 때도 공인인데.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도 공인이에요. 목욕탕 가면 공인. 국회의원이 목욕탕 가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쳐다보겠습니다. 겪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은? 예, 뭐, 탕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 누굽니다.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해가지고 참 곤란했던 적도 있긴 있죠, 뭐.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한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실수라기보다는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여성, 남성 뭐 이런 어떤 성적 역할에 관해서 이번 발언과 같은 그런 편견을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한 명이 아닐 거다. 저는 한 100명은 된다고 봐요. 3분의 1은 되는, 그게 우리 정치가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의당이 빛나는 것이고요. 예. 정의당 광고 한번 나갔습니다, 지금 방금. 지금 이제 임시국회도 계속 공전 중인데, 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럴 때일수록 좀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회 구성의 그 지형, 예. 주어진 지형 때문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측면이 큰데, 이거는 뭐 다음 선거 때까지는 크게 안 변할 수 있는. 그렇죠. 3년이 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발생한다면 모르되 현재 정당 체제가 유지되는 크게 안 변할 것인데, 따라서 이번에 고비를 갖다가 어떤 변칙을 써가지고 한번 넘긴다 하더라도 똑같은 고비가 계속해서 더 크게 닥칠 거예요. 계속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냐.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결국 심판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동의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 어떤 검열은 거치되 국무위원처럼 예. 장관 청문회처럼 검열은 거치되 결국에는 이제 인사권자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는 소신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의당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특히 노동부 장관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냈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은 뭔가 하면 그런 걸 갖다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국회가 할 일은 심사보고서에다가 그 자기 견해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니까. 근데 심사보고서도 채택하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전면적인 고육고 공부 안 했다고 저 시험 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보고서에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이 사람은 이게 더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적시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고, 대통령은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는 그렇죠.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야당의 전 도리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들은 뭔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지금 집도 무너지고 폭격당해가지고 이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당신도 상처를 좀 받아라. 장관 뭐 10명 중에 3명은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스타일 구기는 걸 당신도 당해라. 그러니까 혼자 잘 나가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바로 나는 불우이웃인데 당신은 왜 멀쩡한 양복 입고 이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이렇게 서 있느냐. 하나 없이. 좀 넘어지고 흙도 묻혀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요구에 그걸 온몸에 바로 껴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 야당하고 타협 없이 그냥 독주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식으로 가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국민이 판단하게 하려고 해도 보고서가 뭐가 와야지 그 다음에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심사보고서는 뭐 없어도 할 수 있죠. 없어도 할 수 있죠. 그거는 기일내에 안 낸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정의당을 제외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정의당을 제외하고 야당의 기본 전략은 어쨌든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그 야당이 표현하면 사안들을 인기 좀 좋다고 해서 막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략은 그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국정원 개입 문건, 많이, 내놨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다 끝난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사의 끝이 없죠. 그건 아니 우리가 저 과거의 친일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 그 70년, 80년 전 일도 다 들춰내 가지고 그렇죠. 단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가장 최근의 일이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이고, 저는 국정원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국정원이 정말 크게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게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내에서도 논의를 통해가지고 무엇이 조사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 공감대를 갖다 구축하면서 일단은 그 아젠다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국정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국정원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어찌 보면 국가의 위해를 가했던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참여의 심정으로다가 해내는, 저는 이런 일들이 국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해야 돼요, 사실은. 법무부 검찰도 스스로 해야 되고, 특히 대법원도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법원, 예. 법원은 정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권도 꼭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표현해버려요. 최종적인 판단이. 근데 법원도 어느 정도 견제나 비판이나 혹은 뭐 기록이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 정치적 비리의 최종 결제하는 시스템에는 법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법원의 결제 없이 마무리되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유의 달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쓸데없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거 초반에 걸로 돌아가셨네요. 네. 초심을 다시 다져야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앞에 네. 좀 저처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방송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 김성태 의원은 좀 불리하면은 겸손 모드로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보면요, 40분, 50분 이상 하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사실상. 다만 김용표 선생도 있고요. 바른정당에 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계십니다. 네. 자,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터진 일이라, 국민당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들 해주시면요. 예, 사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간단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과연 제보가 조작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네. 그렇다면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서, 즉 허위 제보임을 알고도 당에서 공포하게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 실질 심사가 90분 만에 종료된 점이나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전 최고위원의 표정에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제 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든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준서 구속은 위선 수사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단지 여당과 검찰이 짜고 벌이는 수사라고 음모론 제기하면서 특검 무는 국회 보이콧 이런 것은 좀 국민들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다소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오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이제 국회의원들 서명 1차 서명을 오늘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총 11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네. 동참하셨는데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16분 중에요? 네. 네.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딱 한 분만 동참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바로 제 앞에 있는 네.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너무 좀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좀 이 특별법 여기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왜 바쁘신 거죠? 뭐 혁신위원장도 노심초사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책임자라고 안 치고 뭐 등등해서 아무튼 바빠서 서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그 독일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2차 그 국회의원들 서명 연장을 해서 7월 말에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는요. 국민들께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달라고. 안민석 의원께서 바쁘셔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람이 확 변했네요. 나는 오늘 또 뭐 거기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최순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순수이당 시대적 소명이다. 뭐 이렇게 좀 거품을 무실 줄 알았는데 아주 아니, 여당의 생명은 품격과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빠서 제가 몇몇 친한 이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몇 분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은 안 바쁠 때가 잘 없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간세청에서 지난 2015년도에 예. 두 차례에 걸친 5월달, 11월달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롯데는 한마디로 선정 심사 점수를 갖다 조작해서 롯데를 선정 롯데 탈락하고 뭐 하나가 되고 또 누가 됐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간세청장이 또 간세청장이요. 새로운 최순실과 또 관련된 의혹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이 이거는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근데 여털도사님 국가적 분행을 이렇게 초래한 장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오늘 1차 명단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116명 명단.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듭니다. 어디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죠. 그러니까. 예. 개인 블로그든 저는 뭐 페북이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털도사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이게 법안 참여 여부마저도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억지로 또 거기에 동참 참여를 그래서 고민인데요. 그런 어털도사는 바람직하지 어떻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떤 특정 법안을 찬성하지 않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어털도사 좀 이야기할 기회 안민석 주세요. 의원 저 특별법에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탓할 필요는 저는 지금 없어요. 어털도사께 제가 정중하게 이제 고민이 돼서 여쭙으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고 싶죠. 그럼 공개할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개하길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특정한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돼.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공개 반대. 우리 어떨조사는 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꼭 승안이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혹시 공개해서 오히려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저게 여차 잘못해서 정쟁으로 흐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될 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서로가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넉넉함을 유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 문재인 잠을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미국 순방 이렇게 동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은 전용기 타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전용기 하나 일찍 좀 태웠으면 안민석 의원의 인생도 또 정치관도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예. 299명 국회의원 중에는 전용기를 타본 의원과 타보지 않은 의원으로 나눕니다.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탄 국회의원 치고 잘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번호가 공군 1호인 줄 아시죠? 전용기 번호가 아니, 몇 번인지 3번인가 아세요? 그럴걸요. 아닙니다. 30번인가? 저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아시니까 만 1호예요. 만이로. 비행기에 붙어 있는 남바가 왜 만이냐? 만 1호예요. 왜 만이? 저도 그냥 1호일 줄 알았는데 만 1호더라고요. 10001.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이유도 확인해서 모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만 이러구나. 네.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주제로 하겠습니다. 거론하셔야 되는데 그냥 만 이러입니다 해놓고 이유는 모르시면은 저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네, 타고 났더니 뭐가 바뀌던가요? 아니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요. 왜 바뀌냐 이거죠. 그리고 제 왜? 스스로가 예. 전혀까지 이제 뭔가 탔는데, 예. 정말 이 진정한 정치인의 그 반열 또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는 항상 비주류라고 하지만 네. 정말 몸은 주류의 핵심에 지금 가 있구나. 그래서 역사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여당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바라보고 정치 절대로 안 하겠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공개하셔야 되죠.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압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죠. 오늘 아마 뉴스 공작 끝나면 지금 한번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여론을 일반 보고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촛불민심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게끔 가장 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고 저 안민석 의원은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이 권력은 언제든지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선을 가장 견제하고 또 직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두 분이 이 독선 권력에 뭘 짜고 들어오신 80%의 지지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은 왜 과거 정권과 똑같은 그런 행보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었습니까? 바로 권력의 독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의 독선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라고까지 불렸던 막무가내 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그나마 60%로 받쳐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송영무, 조대엽 이런 내정자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 빨리 대통령께서 철회해 주시고 추경합시다. 저는 야권에서도 추경은 저는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추경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절대 안 돼 하나요? 둘 다 해야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타협안이 온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어떻게 보이시냐 문제고, 저는 사실상 이 장관 두 사람 억지로 강행하는 그 모습보다는 추경을 빨리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번 그 교통사고에서도 드러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참 야권 여당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 전에 정무수석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들도 송영무, 조대엽 이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은
잘랐을 사람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여당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과 같은 저런 야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리더십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후보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딴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80%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은 뭐 추경이든 정부 조직법 처리든 어떤 계획법이든 법률 처리를 못하죠. 야당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못하죠. 예. 이런 난관이 생길 경우에 기존에는 여당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행태로 전국을 타개왔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새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의 핵심이 바로 새 정부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 지금 여론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 그렇게 반대하더니 얼마나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내각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잖아요. 독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국정도 공백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당과 청와대 역시도 통크게 양보할 부분도 있고 타협할 부분도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협치를 위한 정치력을 보여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다는 것은 이건 곤란하죠. 한 사람, 제 궁금한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가, 현실이니까 주어진. 둘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굳이 두 사람 중에 예. 한 사람을 누가 됐든 간에. 선택한다면은 예.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이 게 아니라. 강산 예. 비리 같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망친 그런 비리를 밝혀내야 될 수장이 거기에 연루되고 또 그런 의혹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본인이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우선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뭘 버팁니까? 물론 버틸 만큼 버텼지. 두 분 중에 꼭 한 분이 낙마한다는 건 뭐 제가 결정 사안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됐든 낙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제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낙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이런 국민의당 야 3당의 입장은 두 사람 다 지금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해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전국 경책을 풀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뭐 정치 공학적이나 또 정략적으로 이걸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공장장은 언제부터 그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까지 그렇게 꼭 배려하려고 그럽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제가 볼 상황이 때는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당을 존중을 하지만 국민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둘 중에 하나는 철회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은 계시겠지만은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민석 의원님, 강경화 장관을 국민 바라보고 한 인사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쫓겨야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한 번도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0% 협조했죠. 그런 정의당조차도 이번 인사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도 그걸 강행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유례 없는 지금 현재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 하나는 이전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소통 행보입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내려놓은 그런 소탈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G20 애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교 성과를 내고 또 미국 순방도 상당히 순조롭게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본인이 순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주 평가를 대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걸 저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이 장관 임명 부분은 빨리 판단하시고 추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추경을 만일 야권이 협조를 못 해가지고 이 추경도 이제 7월달 안 하면은요. 8월 휴가 여름 시즌 지나고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야지 이 추경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장관 인사 마음에 안 든다고 추경 심사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진행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또 해야죠.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게 오늘 안민석 의원이 평상시 다르지 않아요. 딱 소리를 지르셔야 되는데. 저거는 순진이당이 그런 자격이 있어.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본인이 야당하는 민주당 시절 같으면은 그때 새누리당이 이런 뭐 대통령이 인사했다면 아마 이 마이크 침 몇 번 닦아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아, 그랬죠.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불과 뭡니까. 전용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셨고요. 전용기 탄 이후로 바뀌셨는데, 무슨 일이 전용기 안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현왕후 의보를 이렇게 기한시키는. 그 경험 문현왕후가 선박사에. 아니라 문정왕후. 예. 아까 그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관세청이거든요. 간세청, 그 다음, 임명인데 임맹한다고 했다는가. 예.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용기의 그 기내식을 공개하라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네요. 네. 특별합니까? 혹시 식사가?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트 찍어 왔어요. 또 기내에서 좀 15시간 잠 못 자고 푸시시한 우리 강경화 장관의 그 모습도 제가 찍어뒀고요. 몰래 찍으신 건 아니죠? 그 불신의 모습. 그 국가 보안 아닙니까? 그거 찍은 건 아마 강경화 장관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바로 앞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딱 하나 찍어놨는데요. 네, 혼자 뭐 오십시오. 국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뭐 오픈하라면 공개하라면 공개하고 장관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막 공개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여성 장관님의. 그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님이 전용기를 다시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댓글을 나중에 한번 보고서 그 기대 부응하는 행위를 취하겠습니다. 사진 공개는 자제하시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사진 공개는 안 하고 아마 음식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건 좀 다릅니까? 네. 뭘 드셨길래 이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페북을 기대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유석춘 교수님이 임명되면서도 또 자유한국당 뭐 인사 문제에 이제 지적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내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갈등이 있죠. 이분이요. 예. 뉴라이트계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거부터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뭐 그걸 갈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갈등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상당히 원만하고 매끄러운 이렇게 관계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되자마자 그렇지 뭐 되자마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정우택 원내 대표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 아주 우리 정우택 원내 대표도 성깔 있는 분인데 뭐 본격적인 그런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 덜 싸운 겁니까? 뭐 서로 영역은 잘 유지하자는 정도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되는 거. 그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다. 국회 원내 교섭의 사령탑으로서 원내 대표의 역할은 본인이 충실하겠다는 것이고, 또 홍준표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또 역할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영어 썼어요, 마사지. 예, 마사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유석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핵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지지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꿀 거 다 바꾸고 계획하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국민들께서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그 입장을 옹호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벌써 받았는데 같은 입장을 고수하도 못해 오히려 더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인다면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저는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취했던 거구 스탠스, 좀, 지층을 급작스럽게 좀 더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되려 예연 확장에는 실패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그런 가오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오가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석준 교수의 혁신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극우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만 당의 혁신위원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고, 유석춘 위원장이 일과 또 결과로 이걸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천명한 만큼, 저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좀 애들로 표현하셨는데요. 유석춘 교수는 뉴라이트계의 대표적인 인사이고요.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 시위대를 의병이라고 취했거든요. 의병. 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홍준표고요. 단지 이분이 통계를 잘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홍 대표보다는 논리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와는 역행하는 혁신위원장이고요. 과연 유석춘으로 보수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제 유석춘 발언은 사실상 탄핵 불복, 대선 불복이지 않습니까? 탄핵의 정치 보복이라고. 이건 완전히 거의 위험한 발언이죠. 국민의 요구로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된 탄핵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이 혁신위원장의 발언. 그래서 결국에는 극우 보수 혁신위원장으로는 보수 재건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박근혜,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특별법,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김성태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처럼,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극으로 지탄받게 돼서 더, 입지가 줄어든다, 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이렇게 아쉽게 밀려난 정당이 아니라, 국민 신뢰가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을 친 한마디로 미운 틀 제대로 박힌 지금 야당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진정성을 담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우리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물이 도래돼서 정말 성역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혁신위를 기대하는 마음만 지금 간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아직 혁신위원은 구성이 안 된 거군요. 핵심위원만. 혁신위원장만 지금 살상 예정된 거죠. 아니, 윤석열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핵심위원만 위원회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이 발음이 귀에 꽂혀가지고요. 관세청, 인맹, 핵심위원회. 김원중 공장. 적절한 지적이에요. 저 세계 들었어요. 김원중 공장장은 항상 저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 자, 다음 주는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과 재산 추적
목적으로 독일에 가시고, 김성태 의원님은 몽골의회와 철도 협력 MOU 체결을 위해서 네.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는 소책자를 스스로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노회찬 원내대표님 못지않은 인기를 가끔씩 누리는 프로입니다. 항상 누리진 않고 가끔씩.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예, 공단장님 선거 사범 되셨더라고요? 국정원이요. 국정원이요. 국정원 문건 네. 등장하는 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 자식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꽂혀가지고요. 예. 이번에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와 함께, 예,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 저희도 한번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네. 보수 파워 블로거를 만들자는 아니고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 그러니까요. 예. 파워 아바타. 예. 그것도. 파워 아바타. 그냥 아바타도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요. 아니요. 파워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협력을 얻자가 아니라 아바타를 네. 파워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 말을 잘 듣는 그런 파워 아바타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컨셉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과학적으로 맞는 개념이며, 접근인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내용은 SNS 주 이용 계층인 20, 40대 네티즌 간의 인기 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네. 유명인을 보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전은 이제 애국이란 단어처럼 네. 특별한 용어로 쓰이죠, 거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건전이라 하면, 좌파적 성향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부터 네. 시작해서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네.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건전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사회적 상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건전이죠. 그래서 이 과학 개념이 뭐냐. 네. 일단 아바타의 원래 개념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원래 고대 인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그게 어렴풋이 알기로는, 신을 대리하는 화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저기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상에 내려와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 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신의 분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근데 보수가 신이 되고 아바타는 그 분신이란 말인데 네. 일단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IT 용어로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아이죠. 그렇죠. IT 용어로. 네. 가상 캐릭터로 의미하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IT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아바타. 네. 영화 아바타가 있죠. 네. 거기서 실제 인간 유저는 기계 안에 누워 있어요. 게다가 이제 다리가 못 불편하신 쓰고. 분이고요. 네. 그분의 뇌파가 이제 거대한 나비족의 몸체하고 싱크가 돼서 그렇죠. 이제 나비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이 컴퓨터 용어로 하자면 이 인간 조종자가 마스터가 되고요. 네. 나비족의 육체가 된 사람은 슬레이브인 상태입니다. 나트 슬레이브. 예. 네. 이건 영화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온라인상에서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주로 MMORPG라고 하죠. 예, 예. RPG 계통의 온라인 게임에서 내 캐릭터는 내 아바타. 그렇죠. 내 대신에 내 의지를 게임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 대신에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영웅이 되어서, 네. 네. 누군가를 구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유저를 표현하는 사람 형태 아이콘을 예. 또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돈 내서 옷 사입히고 치장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아바타는 말이 좋아서 아바타지 사실은 껍데기, 꼭두각신 거죠. 꼭두각시, 정신적인 노예 예.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껍데기, 꼭두각시 노예에게는 반드시 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 마스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럼 이런 전제하에 보수의 아바타란 무슨 뜻이냐? 예. 일단 개념은 아바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수라는.
그래서 보수적 개념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바타의 주인이 따로 되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문제의 문거리 나오던 당시의 권력층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파워 아바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슨 지성과 감성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인 마스터의 뜻과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로 발굴 육성된 그렇죠. 사람들이다. 예. 네. 그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짚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브리핑에서 간단히 짚었는데. 네. 여기서, 반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왔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그 조언을 드리려고요. 예. 그럼 보수의 아바타가 국정원의 뜻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일단 아바타의 마스터인 이 지도층 보수 인사들이 네. 아바타를 굴릴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일단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있고요. 최근 국정 상황으로 볼 때.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아바타 영화 보시면은 처음에 아바타를 다룰 줄 몰라서요. 네. 뛰어다니다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죠. 하는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이래서는 아바타 아까 나왔던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마스터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바타를 다루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잘해라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예컨대 우주의 기운이나 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암호, 주술행위 이런 것은 아바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도 잘 안 됐던 것이고. 예. 이렇게 자, 되면 이게 오늘 네. 주제가 성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한데 계속 가보죠. 네. 사실 오늘 좀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예. 점점 과연 헤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보수의 아바타 프로젝트의 조언을 드려보면 예. 영화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지구인이잖아요. 예. 근데 나비족의 아바타로 살면서 나비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언어도. 그렇죠. 그렇고, 예. 원래는 지구인들의 아바타 노예 꼭두각시였잖아요. 스파이였고. 예. 근데 힘과 무력을 갖추고 나비족과 판도라 행성을 지배하려는 지구인들의 부도덕함을 깨닫게 되고 예. 그래서 나비족의 입장에 서서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일체가 되죠. 네, 원래 아바타 껍데기에 불과했던 그렇습니다. 그 신체와 정신이 일체가 돼서 네. 나바족이 돼버리죠. 네. 실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비족의 영웅이 되고 예. 나비족이 승리하고 원래 나비족 스스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란 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윤리의식, 명예심, 예. 공동체에 대한 기여, 예. 희생.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가진 기존의 장점들을 잘 보존하고 예, 그렇죠. 계승시키는 것이 보수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세상의 변화에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수의 아바타를 굳이 만들고 성공을 시키겠다면 예. 보수 마스터분들이 예. 일단 우리 제이크 와 같은 예. 그런 진정한 좀 보수의 마인드를 먼저 배워라. 오늘은 이게 과학이 아니고, 네. 굉장히 계몽적이고, 네. 예, 진지하고, 네. 거의 오늘 주제의 성공 가능성은 약 3% 이내로 지금 점점. 예,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문자도, 원종호 씨를 누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저도 어쩌다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CPR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네요. 그 매주 코미디 하는 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순간도 웃음의 포인트를 주지 않는 건 쉽지 않거든요. 보통. 웬만하면 제가 찾아내서 웃기게 만드는데, 쉽지 않는 일을 해내셨네요, 오늘. 제가 완전히 실패한 건가요? 아니, 아바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제 아바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껴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요? 예. 네. 지금 할까요? 자, 신진철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망했어요. 빨리 누가 좀 구해주세요. 죄송한데 그 위에 있는 거 안 읽어주세요? 원종호 씨 실물을 봤는데, 파마하고 수염을 기르시면 공장장 아바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고. 그만큼
이 방송을 안 듣고 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아바타 같은 소리네. 이렇게. 교훈도 제대로 전해주셔야지 교훈이 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교훈도 없어요. 어떡하죠? 방송 사고인데요, 이건? 할 수 없죠. 자, 그럼 이걸로 아바타로 결국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아바타를 만들어야겠다는 전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정원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국민, 심리 전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원래 네. 전쟁 때 상대방들의, 어떤 심지어 안정을 흔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심리 전단인 네. 셈인데, 그런 문장도 등장하잖아요. 뭐 마음을, 장악해서 움직여야 되고, 네. 라는 식의. 국정원의 마인드 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든 혹은 뭐 환경이든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 제대로 쓰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보수의 아이콘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라는 건 그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지세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세트가 국정원에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네. 혹은 당근과 재찍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국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고. 네. 네, 그런 얘기를 실제 제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예. 또 본인도 모르게 그냥 옆에서 추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네. 굉장히 많이 봐오면서 그렇게 믿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게 반영된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렵게 마무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씨였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연루되는 누군가는 이제 공무단임권, 피선거권, 선거권, 그러니까 임명직도 안 되고 선출직도 안 되고 선거도 못하고 이 기간 최소 5년. 네, 공직선거법상 유죄 100만 원 이상 되면 그렇죠. 국회의원직 박탈당합니다. 일면 10년까지 거의 정책 사망 선거에 가까운 그런 사안이라 이 프로면에는 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사실은 당헌법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당이 기본적인 검증을 하지 않은 물건을 들고 국민을 상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질문은 과연 공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가, 제 역할을 했던가, 이게 그 질문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응은 대부분 외부에 자꾸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대응 기조를 짠 리더십의 문제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응으로 이게 돌파가 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그것이 내부 보고서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가동해서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 13가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세월호 참사 개입 의혹,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이 있습니다. 의혹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의혹이 많이 있고, 여기 이 보고서 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됐다는 진술도 나왔죠. 네. 네,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2012년 8월 달에 해당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팀이 있었죠. 지금 뭐, 팀장으로 한,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서울지검장이요. 예, 윤석열 윤석열 팀장. 팀장. 그리고 당시 서동욱 검찰총장.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이제 공중분해됐죠. 예. 근데 이 댓글을 수사하던 수사팀은 정작 이런 문건이 검찰 내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검찰이 당연히 제공했을 것 같은데 검찰 내부인이라
이 팀이 정말로 고립된 채 움직였다는 거죠. 예. 네, 700건이나 이상 있었다고 하는데 문건이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문서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팀은 이제 공중분해가 됐고. 다음 뉴스는요? 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끄집어내는 의도가 뭐냐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고요. 예.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뉴스 공장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서 롯데를 일불로 뺐다라는 겁니다. 네. 최순실의 향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방 씨를 되돌아가 보면, 롯데가 말을 잘 안 듣던 시점 아닙니까? 뭘 내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내고 건물 지어줄게라고 대응한다든가. 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하남의 땅 부지 마련하고 돈 내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지어주겠다라 역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롯데가 자격이 안 돼서, 예, 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점수가 조작됐다는 거니까 의도를 가지고 탈락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됐는데 거기 롯데가 포함됐다. 네, 면세 점수 늘리라고 하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면세점은 2년에 한 번씩 추가하는데 이렇게 롯데가 2015년에 빠지고 나서 2016년에 1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넣어라 해서 넣었던 사안. 이때는 이제 롯데가 말을 잘 들었나 보죠. 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고요. 시간이 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도 자신의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안 나온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인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구치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4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다. 다른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4번째 발가락을 굉장히 구체적이네, 구치소에서. 4번째 발가락을 부딪히셨다고. 예. 아프실 예정인 것을 제가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참, 그리고 면세점을 그렇게 심사하는 것은 관세청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관세청장 인사 개입 문제 얘기했었고, 충성사항 얘기했었잖아요. 네, 최순실 인사였다라는 거죠. 왜 선홍옥, 이렇게 관세청장에 관심이 많았을까? 예, 연결되는 뉴스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프실 계획이 이제 실행에 옮겨진 상태고요. 제목 하나 정도 읽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의당에서 초선의 이정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임당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영장 발부가 됐는데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철 전 부산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전담 해설 판사님. 이번에 발부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기재하거나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부됐을 때는 설명이 없군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보시겠지만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발부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오히려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그 이유미 씨 남동생 사건 이유를 보면 좀 추측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지만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개고기 논쟁이 다시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게 된 이후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사람 중 하나로 개고기 반대론 진영의 비위생적 축산 환경, 비윤리적 도축 과정에 대한 지적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육류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야만적이라 비난한다. 걔는 특별해서 애초부터 식용이 아니다. 그런가요? 식문화는 그 지역 자연과 환경 하에서 사람이 적응해가면서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더 우월할 것도 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안 된다는 주장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죠. 돼지한테는 물어봤나요? 니네 개보다 덜 귀여운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불만이 없냐고. 어떤 동물도 인간을 위해 먹히기 위해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죠. 자연 수명 이전에 인간이 먹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건 개든 아니든 그 자체로 잔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개가 고기가 되는 걸 지켜보기 힘들다는, 그래서 당장 중단시키겠다는 간절함은 100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단죄할 근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식문화를 윤리적 단죄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중단시키겠다는 시도를 볼 때마다 저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초복의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초복이에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고시당 드십니까? 아니,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었었는데 게를 기른 후에는 안 먹어요. 예. 게를 기르다 보니까 개고기 반대론 자들의 어떤 절박한 주장은 매우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논리 전개가 뭐 공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 내지는 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문명인 혹은 뭐 개를 도축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개, 백정, 예.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식문화가 이렇게 윤리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식문화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저의, 문제의식인데. 왜냐면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포지션에 가서 계몽하고 설교하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가 단숨에 바뀌는 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종교적인 시도고. 나는 넌 좀 좋은 놈인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외치는 강도만큼 딱 그만큼 반감이 또 강해져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각자 취향을 존중하되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성찰해보는 게. 물론 공장장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이제 저는 채식,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도축에 반대하고, 그리고 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존중해요, 그 자체로. 예, 그건.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동물은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식의 야만적이거나, 어떤 특정 식문화를 막 공격해가지고 비윤리적인 걸로 만들어서는 오랫동안 해오는 게 단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더 엄격한 축산 환경, 더 엄격한 도축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장 진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보편인식이 제고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업, 매력이 없는 먹거리, 그렇게 시장과 사회인식이 동시에 바뀌어가야지 갑자기 식문화가 없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육식에 대한 남다른 성찰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간 이 논쟁을 지켜본 것 같은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가장 진도를 뽑고 싶어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보태줍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굉장히 비슷한 이유예요. 일받고 자 오늘 첫 뉴스는요.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사적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가담 경위,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주요 영장 발부 기각 사건은 저희 담당 부장판사가 있거든요. 전 부장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잠시 후에 민의로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요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죠? 네, 아시아투데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직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가를 언급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위험한 조작 행위가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뭐 보상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라고 체근하였다라고 본인은 주장할 것이고 검찰과 법원을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5월 5일에는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됐어야 하고 특히 5월 6일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기자회견 2차례 걸쳐서 했는데 특히 두 번째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허위 사실을 알고도 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검찰은 그렇게 봤고 법원도 그게 소명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 경험이 있는 분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국민의당은 당혹스럽겠네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 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요.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에 영향 미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당의 조사 결과는 단독으로 조작을 했고 그 사실관계 자체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준서 최고위원의 어떤 압박, 지시 혹은 계획 하에 하부 구조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범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조작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되니까 조작 그 자체는 혼자 했다. 그건 맞는데 분리된 독립된 변수가 아닌 거죠. 예. 네,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잖아요. 예. 네, 어제 특별한 결론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끕니다.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미애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 짓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추미애 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제 계속해서 박주선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이제 후임을 짜고 있고, 예. 제2의 이유미 사건, 추유미라는 건 이제 추 대표와 이유미 씨 이름을 합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추유미 제보조작 사건이라고. 국민의당 이 사건 프레임을 처음부터 이제 단독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 단독범이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사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그 단독범으로부터 자신들도 당한 일정 정도 피해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처음부터 짰고 프레임을 벗어나면 정치적 탄압이거나 공작 이렇게 규정했어요. 사실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유미 씨 조작이 단독이라는 게 결론이 나기만 하면 이유미 씨 외에는 모두 사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느 정도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전략. 근데 영리하기도 한데 동시에 그렇게밖에 짤 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 조직 인사가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연루되면
당연히 정치적 타격도 크게 받지만